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2절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인수가 있는 구성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열거형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열거형은 모든 구성자가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었어요.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유형에 속하는 항 말고 그런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함수인 구성자를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할게요. Enumerated types are a very special case of inductive types in which the constructors take no arguments at all. 열거형은 귀납적 유형의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구성자는 어떤 인수도 취하지 않는다. 인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자들이 모두 그 열거형에 속하는 항 그 자체인 겁니다. In general, a construction can depend on data. 일반적으로 말하면 구성이란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 즉, 이거는 구성자가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떤 자료를 인수로서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hich is then represented in the constructed argument. 그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구성된 인수로서가 아니라 인수에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성된 인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라는 게 그것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딱 하나의 변수일 수도 있지만 변수가 아닌 좀 더 복잡한 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식도 구성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구성자의 인수로 사용이 됐으니까 the constructed argument, 구성된 인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Consider the definitions of the product type and the sum type in the library. 린의 라이브러리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곱 유형과 합 유형의 정의를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 자체가 실제 라이브러리에 나온 정의랑 그대로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그 곱 유형이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인데 지금 정보창을 끄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스트럭처는 뭐냐면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귀납형이에요.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귀납형. 그래서 그것의 구문은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make라고 하는 게 이 귀납적 유형의 유일한 구성자입니다. 어차피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make라고 하는 것이 취하는 인수의 이름들이 first랑 second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인수가 있는 구성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면 아직은 우리가 스트럭처라는 핵심어 자체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해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합 유형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합 유형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sum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인쇄하기 명령을 누르고 나서 Emacs에서는 그리고 둠 Emacs에서는 스페이스 CD 누르면 그 귀납적 유형의 정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서로소인 유형들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정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같은 것 같습니다. 주석이 있다는 거 빼면 in L 그 다음에 in R라는 게 있죠. 인젝션이 맞네요. 인젝션은 왼쪽 주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주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Consider what is going on in these examples.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The product type has one constructor. 곱 유형의 구성자는 하나밖에 없죠. make, which takes two arguments. 두 가지 인수를 취한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그 make의 유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 유형의 경우에는 make라고 하는 함수가 알파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취하고 그 다음에 베타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취해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곱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항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이란 건 return이란 뜻이에요. return. 자, 그 다음 to define a function on prod alpha beta. 알파와 베타의 곱집합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건 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on이 무슨 뜻일까요? on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유형이 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프로드 알파 베타인 거예요. 알파와 베타의 곱 유형인 겁니다. 그러면 공역도 알파와 베타의 곱 유형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다고 설명을 한 거지 공역이 어떻다고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역은 곱 유형이 아니라 아예 다른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역에 대한 어떤 그 전제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정역이 곱 유형이라는 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뒤에 나와 있는 그 설명에서 인풋이랑 아웃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풋은 정의역 원소를 의미하고 아웃풋은 뭐 치역 원소 또는 공역 원소를 의미해요. 근데 치역 원소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함수값을 반환하는 거긴 하니까. 다만 어차피 린 자체는 집합론이 아니라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역 원소 어떤 공역 원소를 반환한다고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인풋, 입력 값은 어떤 꼴이냐면 prod make a, b의 꼴이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왜 그러냐? make라는 것 자체가 이 팝업 창이 좀 너무 많이 뜨니까 좀 불편한데 make라는 것 자체가 prod라는 귀납형의 원소가 아니거든요. 두 가지 인수를 make에 집어넣어야, 저는 집어넣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make에 그 두 가지 인수를 주어야, 제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곱 유형의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는 무조건 prod make a, b의 꼴이 됩니다. a는 알파에 속하고 b는 베타에 속해요. a, b랑 알파, 베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는요, make의 두 가지 인수 자체가 아니라 두 가지 인수의 유형을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and we have to specify the output.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는 건 각각의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어떤 출력값, 즉 공역 원소가 무엇인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In terms of A and B. 그리고 그 출력값을 우리가 지정할 때 A라는 변수 그리고 B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We can use this to define the two projections for prod. 여기에서 아까 제가 헷갈렸던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 프로드라고 하는 곱 유형의 제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창을 띄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보창을 오른쪽에 놨습니다. 프로드라는 것 자체는 구조체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first랑 second라는 두 가지 그 사용 함수가 이미 정의가 돼 있는데 사용 함수가 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이 아니라 그 핵심 라이브러리에 있는 귀납형 말고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나와 있죠.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히든이라는 이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프로드랑 썸이라는 귀납적 유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고 잠깐 창을 좀 조절할게요. 창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키보드로 설정해 봐야겠습니다. 예, 됐고 여기서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프로드 렉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좀 긴 게 나오는데 창을 그냥 위로 아니 아래로 놔야겠네요. 제기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프로드가 우리가 정의한 곱 유형이고요. 이것의 제기자는 어떤 유형인지 보니까 우선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매개 변수인 유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티브는 뭔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그 프로드 알파 베타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할 때 그 함수의 공역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의 공역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역이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모티브가 함수로서 제시가 된 겁니다. 어떤 함수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자세하게는 더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왜 제기자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제기자가 사형함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형함수가 뭔지 뒤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 두 사형함수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있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사형함수가 뭐냐면 그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여기에서는 프로드이거든요. 프로드. 그러니까 정의하려고 하는 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쓸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프로드라는 귀납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귀납형을 정의역으로 갖는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귀납적 유형인 프로드, 곱 유형을 우리가 정의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 프로드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제기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저번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귀납형을 하나 만드는 순간 제기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사용 함수에 대한 설명은 많이는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프린트 쓰고 프로드 그 다음에 퍼스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좀 쳐서 뒤에 있는 코드는 정보창이 무시하게 하고, 프로드 퍼스트가 뭐였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알파 베타라는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까 우리가 본 프로드 알파 베타입니다. 프로드 알파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랑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곱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로드 퍼스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1, 그 다음에 쉼표 불휘 차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세컨드, 잠시만요. 줄을 좀 잘 써야 했는데 두 번째 사용 함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 즉 알파와 베타의 곱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베타 유형에 속하는 항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곱 유형의 사용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보기는 지금 제가 만들었죠.
어떤 곱 유형에 속하는 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서쌍이에요, 순서쌍. 그래서 소괄호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서쌍에서 첫 번째 요소를 뽑아내주는 함수가 prod first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전체의 계산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1입니다. 왜 1이냐면 주어진 순서쌍의 첫 번째 성분이 1이니까. 근데 두 번째 성분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순서쌍 뒤에 적은 다음에 프로드 세컨드를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성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는 불휘차가 나온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사용함수란 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를 딱 하나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근데 하나 이상 만든 경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하나만 구성자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어떤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가 뭐 n개 있다고 칠게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n개. n개 있을 때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바탕으로 앞에서 얘기한 n개의 인수 중 어떤 인수를 뽑아내는, 인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곱 유형에 속하는 항은 순서쌍이고 순서쌍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요소를 구해주는 사용함수가 총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됐죠?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리고 이 설명은 2장에서 이미 하긴 했었어요. 2장에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Remember that the standard library defines notation alpha times beta for prod alpha beta.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prod 알파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타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상 A, B는 무슨 뜻이냐면 prod make A, B다. 그러니까 prod make A, B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A, B랑 같은 거예요. 이런 표기법은 왜 사용하냐? 이게 더 보기 좋으니까. 근데 의미는 prod make A, B인 겁니다. 사용 함수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지금 보여드렸고, 여기서 매치식이 나와 있는데 매치식이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귀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제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매치식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제귀자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The function first takes a pair P. 여기서 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쌍은 순서쌍 얘기한 거예요. 순서쌍. first 함수는 순서쌍 P를 취한다. P는 뭐 A, B 꼴의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쌍. 그리고 매치식은 P를 순서쌍으로 해석한다. 뭐 그야 그렇죠. 그러니까 P는 애초에 prod make A, B의 꼴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치식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P라고 하는 게 프로드 알파 베타에 속하는 항이잖아요. 근데 P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됐을지를 린이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P를 구성하는 방법, 구성한다는 건 만든다는 얘기예요. P라는 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P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프로드 메이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냐면 프로드라는 귀납적 유형은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만약 썸이었으면 어떨까요? 썸이었으면 구성자가 두 개니까 그 합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됐죠? 예. 그래서 매치식 다음에 나오는 패턴 맞추기에서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했고, Dependent Type Theory라고 하는 제목의 장은 2장이에요. 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2장. To give these definitions the greatest generality possible, we allow the types alpha and beta to belong to any univer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곱 유형을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는 유형은
아무 유형 세계에나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형 세계 변수가 나와 있죠. 유니버스 퍼라미터라고 하는 게 세계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변수 U, 그 다음에 세계 변수 V.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는 게 어떤 유형인지는 우리가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그거야 그렇고. 그러면 좀 다른 보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뒤에 있구나. 그 합 유형에 대한 그 보기를 지금 근데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얘를 좀 생각하는 게 어렵긴 하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보기를 하나 만드는 게 갑자기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를 만들면 좋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렇게나.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건데 뭐 함수 이름은 그냥 f라고 하겠습니다. f이고 이 함수는 합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합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인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렇고 괄호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아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반환 유형은 뭐 정수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치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치식 다음에 패턴 맞추기를 해야 하는데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건가요? 하나? 아니면 둘?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sum이라고 하는 합 유형은 구성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를 써줘야 하냐면 inL을 써줘야 하고 근데 그냥 inL이라고 써도 되는지 약간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써볼게요. net 써주고 그다음에 inR 자 이번엔 문자열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보니까 그 inL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sum inL이라고 써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점만 써도 돼요. 점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점만 쓰는 게 약간 헷갈리시면 sum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냥 다 쓸게요. 여기 아래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어떻게 쓰는 거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거 어떻게 쓰더라? 저거를 쓰는 방법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아니고 sum이라고 쓰면 안 되고 저게 어떻게 쓰는 거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sum in L이랑 sum in R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수들의 유형이 net이랑 string인 거 이해 가시나요? 자, 교재를 다시 한번 볼까요? in L과 in R의 유형을 보시면 in L은 알파 유형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in R는 베타 유형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왼쪽에 있는 거, 베타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합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합집합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집합이 유형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A 합집합 B라는 그런 집합이 있을 때 그 합집합에 속하는 어떤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라는 집합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sum net string이라고 했을 때 s라는 항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자연수 유형에 속하거나 아니면 문자열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합 유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감은 좀 오시는 거예요. 다만 그 s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n이나 스트링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 자체가 n이랑 같은 건 아닙니다. s 자체가 스트링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s는 sum in l n 이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s는 sum in r string이랑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s 자체가 n이랑 같을 수도 없고
s 자체가 스트링이랑 같을 수 없습니다. 스트링이랑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형이 같진 않으니까. 유형 이론에서는 어떤 식이 속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s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이렇게 챙기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s는 n을 가리키거나 스트링을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수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는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지금 제가 정의해야 하는데, 지금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헷갈리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n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수인데, 근데 우리가 반환해야 하는 값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이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형이 자동으로 그 변환이 된 겁니다. 원래는 뭐를 써줘야 하냐면 of net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of net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점 써야 하는구나. 원래는 int of n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써줘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연수 값을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린이 똑똑하다 보니까 이 함수를 안 써도 알아서 그 함수를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n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int of net n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적을게요. 적고 그 다음에는 제가 문자열에 관한 그 함수를 좀 잘은 모르는데 string length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 역시 자연수 값을 반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원래는 int of net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린이 똑똑하다 보니까 int of net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을 할 수 있게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int of net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게 그 조치를 다 취해 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nt of net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변환해 주는 함수는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안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 봤고 합 유형의 경우에는 s라고 하는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의 패턴을 맞출 때 패턴을 맞추는 경우가 두 가지 생긴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상 녹화는 지금 한지 28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은 엄청 길게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봐야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설명해야 하죠. 그 다음에 합 유형의 보기도 설명해야 하고 스트럭처가 뒤에 나오기는 하네요. 그러면 스트럭처 나오기 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얘기해야 할 게 좀 많아서. 그러면 프로덕트 이그샘플 한번 볼까요? 자, 프로덕트 케이시스 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귀자를 바탕으로 약간 좀 제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시스 온은 제귀자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이고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제귀자랑 비스무리한 거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recursor라고 불렀죠. 이것도 제귀자라고 부른 겁니다. 매치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귀자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고 한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함수. 근데 그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인지 보자면 불 곱하기 넷입니다. 곱 유형이 나와 있죠. 곱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매치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치식을 쓰지 않고 제귀자를 직접 사용한 겁니다. 케이시스 온이 나와 있죠. 케이시스 온이 있고 그다음에 제 카메라 줄일까요?
모티브 지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모티브 썼고 모티브는 무조건 함수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람다식을 쓴 거죠. fun이라는 말을 썼는데 핵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net.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티브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 prod example은 공역이 net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의 공역이 net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냥 그 얘기가 답니다. 다고 그 다음에 P가 나오잖아요. P가 뭐냐면 그 우리가 정의하려는 prod example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P는 불 곱하기 net에 속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제기자의 이름이 왜 케이시스 온이냐면 P에 대한 경우를 나누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상 이게 패턴 맞추기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모티브라는 인수가 끼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서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생략을. 그러니까 그거를 생략해서 보자면 cases on P인 거죠. P에 대한 경우를 나눈다. 그 다음 보시면 B가 있고 N인데 여기서는 함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컨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디가 뭔지만 볼게요. 컨디는 저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약간 뭔지 몰랐는데 컨드 C, XY에서 C는 불유형에 속하고 XY는 어떤 유형 알파에 속한대요. 그거는 뭐랑 같냐면 만약 C가 참이면 X를 반환하고 C가 거짓이면 Y를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C가 불유형에 속한 거죠. 뭐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C라는 것 자체가 불리언이니까 C라는 불식이 참이면 X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반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고 그럼 뒤에 있는 식은 B가 참이면 2 곱하기 N을 반환하고 B가 거짓이면 2 곱하기 N 더하기 1을 반환하라는 얘기죠.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fun bn 그 다음에 두 줄짜리 화살표가 왜 나와 있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그 곱 유형에 대한 제기자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랑 그 핵심 라이브러리에서의 정의가 완전히 같진 않아서 좀 다시 보여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다시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럭처는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귀납적 유형입니다. 이런 귀납적 유형에서 프로드는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유형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인데 유형인 겁니다. 알파랑 베타는 각각 타입 U, 타입 V에 속하니까 알파, 베타는 유형인 거죠. 근데 그런 유형들을 매개 변수로 갖는 프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프로드 자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프로드 알파 베타가 그게 귀납적 유형인 거죠. 근데 귀납적 유형 중에서도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구조체라고 합니다. 구조체, 스트럭처. 근데 이 구성자의 이름은 make이고 make가 취하는 인수는 first랑 second인 거예요. first는 알파 유형에 속하고 second는 베타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프로드의 제귀자죠. 곱 유형의 제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곱 유형의 제귀자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일단 처음으로 먼저 봐야 하는 건 알파랑 베타인데요. 알파, 베타는 매개 변수인 유형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린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암시적 인수로서 제공이 되는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알파랑 베타 주변에 이제 쳐져 있다는 건
알파랑 베타 값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접 명시할 필요 없이 린이 알아서 추론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모티브 역시 알아서 추론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정의역인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제기자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수의 정의역은 알파 곱하기 베타이고 그 정의역 원소는 그 정의역 원소에 대하여 그 함수의 공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때 모티브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약간 꼬였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모티브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에 속하는 어떤 항들에 대하여 유형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예요. 유형을 하나씩 반환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라는 함수 자체의 공역은 소트U인 거죠. 소트U에 속하는 항들은 유형이에요. 유형. 왜냐하면 소트라는 것 자체가 유형 세개니까 유형들의 유형.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제기자에 대한 설명을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t 쌍점 알파 곱하기 베타 화살표 모티브 t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티브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의 공역이고 t는 뭐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의 그 입력값인 거죠. 입력값, 정의역 원소. 그 다음에 정의역은 당연히 알파 곱하기 베타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말고 그 다음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 새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이거는 이 제기자가 만들어주는 함수인 겁니다. 이 제기자가 결국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을 설명해야겠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패턴 맞추기를 좀 다시 보셔야 좋습니다. 어디 있지? 패턴 맞추기를 좀 봐야 하는데 그 곱 유형에 속하는 항들은 순서쌍이잖아요. 순서쌍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할 때는 첫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서 P는 A와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P는 프로드 메이크 A, B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A, B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A, B가 여기서는 퍼스트, 세컨드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퍼스트는 알파 유형에 속하죠. 세컨드는 베타 유형에 속해요. 그럼 퍼스트랑 세컨드가 무슨 의미냐면 T라고 하는 그 곱 유형에 속하는 순서쌍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에 속하는 항 T가 프로드 메이크 퍼스트 세컨드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패턴 맞추기에서 P가 프로드 메이크 A, B인 경우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잠깐만요. 이거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게 좀 어려운데 여기 이 부분 모티브 퍼스트 세컨드 있죠. 이 유형에 속하는 어떤 식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모티브 다음에 순서쌍이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그 다음에 쉼표, 세컨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퍼스트, 세컨드라는 순서쌍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공역에 속하는 값을 하나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함수 값을 저 부분에서 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케이시스 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의가 있긴 한데 정의 자체는 뭐 엄청 중요하진 않고요. 그 제기자 자체랑 케이시스 온은 항의 순서가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거 있죠. T가 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시스 온에서는 T가 모티브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티브 T는 뭐 맨 마지막에 있지만 제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기자 중에서도
렉 같은 경우에는 렉, 모티브 t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똑같은데 t가 그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케이시스1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케이시스1에서는 모티브 t 앞에 t 인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t 인수가 그 모티브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의 순서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항의 순서가 아니라 인수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인수의 순서가 다르다. 그거 말고는 케이시스1과 렉의 차이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설명하고 오늘은 해설 영상을 이쯤에서 끝낼까 합니다. 녹화를 제가 세 번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이미 꽤 지났지만 녹화 시간 자체가 1시간을 넘긴 건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시스 오늘 쓴 경우를 한번 볼 건데, 뭐, 모티브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공역이 넷이니까. 넷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가 p잖아요. 프로드 이그젬플에서 p라고 나와 있는데, p의 값에 따라서 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뭔가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유형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어떤 P라고 하는 그런 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를 포함하는 어떤 유형.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식이 등장하는 어떤 유형이어야 했습니다. 넷이 아니라. 프로드 이그젬플의 공역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으면 그러면 그 함수는 프로드 이그젬플은 의존 함수이고 종속 함수이고 따라서 모티브를 정할 때에도 p 값에 따라서 그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했는데 넷은 p라고 하는 항이 등장하지 않는 식이잖아요. 그죠? 넷이라고 하는 거에는 넷밖에 없어요. p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티브도 함수로서 정의는 하고 있지만 상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넷이라고 하는 유형을 반환하는 거죠. 함수값 자체가 넷입니다. 왜냐하면 공역이 넷이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인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왜 나와 있는지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잠깐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항이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는 걸 show from 구문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p라고 하는 항이 있죠. 불 곱하기 that. 근데 p를 또 전에 이런 비형식적인 표현을 썼는데 p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p를 뭐로 쪼갰냐면 b랑 n으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b랑 n을 안에 담고 있는 보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따리를 푼 거예요. 풀었으면 b랑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를 파괴했다는 표현을 다른 증명 보조기에서는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파괴라는 표현까지 저는 쓰진 않아요. 근데 뭐 그 의미가 다 그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p를 바탕으로 b랑 n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이 제기자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턴 맞추기를 한 거예요. p는 프로드 메이크 bn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bn 값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p는 순서상 bn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식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는 함수가 있고 뒤에는 순서상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상이 b 쉼표 n이죠. 이게 p예요. 이게 p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p를 b 쉼표 n으로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p는 어떤 곱 유형에 속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한 공역을 구한 건데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공역은 어차피 그냥 넷이에요. 어차피 넷이니까 그냥 넷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잠깐만요. 공역은 넷인데 왜 식이 이렇게 나오지? 예. 공역은 넷이다.
그래서 그런 자연수 값을 이렇게 반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드 이그젬플 트루 3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이 함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뭐 아래 이미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6이고 그 다음은 7이죠. 근데 왜 그렇냐면 이 순서상의 첫 번째 요소는 지금 뭐에 해당하냐면 B에 해당해요. B.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N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B가 true인 경우에는 B가 참인 경우에는 2 곱하기 N을 반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N이 3이잖아요. 그러면 6을 반환해야 하죠. 따라서 이 함수 값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6입니다. 6이고 자, B가 거짓인 경우에는 B가 거짓이니까 2 곱하기 N 더하기 1을 반환해야 하는데 N이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고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니까 7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셔야 하냐면 각 귀납적 유형의 제귀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귀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한 번에 그렇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저조차 임의의 귀납적 유형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귀납적 유형이 아니라 임의의 귀납적 유형에 대하여 제귀자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교재에서 안 나와요. 그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조차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형에 대하여 그 유형의 제귀자가 왜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100%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유형들의 제귀자를 보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식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함수가 아니에요. 제귀자는 뭔가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결국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취지, 목적을 설명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함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귀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유형을 정의역으로 했을 때 그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유형에 대한 제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귀자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제귀자는 의존 함수 또는 종속 함수라고 불리는 것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하다 보니까 그 제귀자에 나오는 모티브라고 하는 인수가 그냥 어떤 유형인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유형인 게 아니라 함수잖아요. 그래서 종속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모티브가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것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보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겁니다. 자, 녹화는 여기에서 끝내고 나머지 얘기는 방송에서 할게요. 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